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소개해드려야 될 신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앤 네퓨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리제네텐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품 이름이 리제네텐이라는 건데요. 이제 바이오 인덕티브 임플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콜라겐인데요. 우리가 힘줄을 이루는 것은 대부분 이제 콜라겐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콜라겐이 병든 부분에 있을 때 신생 혈관을 유도하고 신생 힘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콜라겐이 좋은지는 알지만 이 콜라겐을 병든 부위에다가 어떻게 넣어주는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인조 피부 같은 거 인간의 피부를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인덕티브 콜라겐 임플란트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체 유도 콜라겐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라는 말이 우리 치아 임플란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생체 유도 콜라겐 패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깨 수술을 할 때 제일 걱정인 게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혹시라도 봉합한 부분이 재파열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재파열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말이 3분의 1이지 이 정도 효과라면 안 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파열과 관련된 요소로는 어깨 전문의의 실력이 있겠고 또 수술 후 관리 및 재활이 있겠고 또 파열된 힘줄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전문의 실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의사님이 우리 수술할 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예쁘게 잘 봉합을 해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합을 할 때 가능하면 견고하게 튼튼하게 봉합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후 재활 및 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기를 잘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풀고 막 다니고 임의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거는 봉합한 힘줄을 봉합한 채로 낫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다시 끊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를 수술 후에는 반드시 착용을 잘 해야 하고 재활을 할 때에도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중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재파열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열된 힘줄의 상태가 또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것과 수술 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또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줄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조금씩 사가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의 노화로 인해서 파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열이 된 것을 수술해서 봉합을 하지만 그 힘줄이 노화가 된 것은 다시 건강한 힘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노력을 할 때에는 최대한 있는 힘줄을 잘 모아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 건강한 힘줄로 또는 더 젊은 힘줄로 만들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힘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파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 논문에서 5 내지 50%까지 재파열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어떤 분들은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거의 한 70% 이상이 재파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파열이 많이 되는 것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사에게 참 스트레스죠. 물론 재파열이 돼도 대부분은 이전만큼 파열되는 게 아니고 또 위에 뼈도 깎고 재활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재파열된지도 모르고 잘 살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술 후에 1년 후에 MRI를 찍었을 때 재파열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재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파열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재파열을 3분의 1로 줄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힘줄이 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멍이 생기는 것을 수술을 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겁니다. 봉합을 하는 것은 실 달린 나사, 우리가 앵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사를 뼈에 삽입을 해서 그 실로 봉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전근개 봉합술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생체유도 콜라겐 패치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패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팔꿈치에 옷이 상해가지고 너덜너덜하면 그것을 모아서 꼬매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패치를 덧대가지고 수선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수술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를 덧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패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이 패치의 특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또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MRI를 찍어서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MRI를 찍을 때 이 단면을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이죠. 힘줄이 뼈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은 회전근개 파열이 된 그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번째 그림처럼 우리가 파열된 부분을 실 달린 나사 앵커를 이용을 해서 봉합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일반적인 회전근개 봉합술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패치는 봉합한 부분 위에다가 저렇게 검은색 패치, 글이 선으로 되어 있죠. 이 선으로 된 패치를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힘줄이 잘 붙었는지를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그림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논문을 쓸 때 1년째 MRI를 찍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회전근개 봉합술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콜라겐 패치를 적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입니다. 이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5주쯤 되면은 섬유 모세포가 콜라겐 패치 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쯤 되면 콜라겐 패치가 일부가 흡수가 되면서 손상 부위가 재생이 되고 6개월 후에는 콜라겐 패치가 완전히 정상 힘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층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콜라겐 패치가 정상 힘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봉합한 부분이 잘 붙는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 힘줄이 원래 힘줄보다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인데요. 바로 2024년도 올해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재파열률이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을 보면 수술 후 1년째 MRI를 찍어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정상 힘줄로 연결된 그룹,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두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씩 힘줄이 좋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데 힘줄이 얇게 연결이 된 경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재파열이 발생한 경우인데 네 번째는 작게 재파열이 된 경우, 다섯 번째는 크게 재파열이 된 경우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리제네텐이라는 콜라겐 패치를 사용한 그룹에서 보면 충분한 두께로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파열된 것은 대조군, 그러니까 이 리제네텐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작은 재파열이 굉장히 대조군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 작은 재파열이 될 것이 리제네텐을 사용을 했을 때 충분한 두께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리제네텐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전체 60명 중에서 5명이 재파열을 했어요. 8.3%.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62명 중에서 16명이 재파열을 해서 25.8%가 재파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분의 1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연결된 것의 퀄리티, 질이 어떠냐, 그것을 보통 이제 힘줄의 두께로 이 논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줄이 붙는 자리, 그리고 힘줄이 붙는 자리에서 10mm 내측, 그리고 힘줄이 붙는 자리에서 20mm 내측, 이 세 군데에서 힘줄의 두께를 측정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제네텐을 사용한 그룹에서 힘줄이 유의하게 세 부위 모두에서 두껍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패치가 생착이 되면서 힘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힘줄이 연결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제네텐이라는 것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든 환자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 결과가 좋았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힘줄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굳이 또 이런 것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 제품을 쓰기 때문에 수입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고 병원에 공급되는 단가도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재파열 환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파일의 크기가 큰 환자, 보통 우리가 파일의 크기를 소, 중, 대, 광범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나 광범위 파일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힘줄이 굉장히 닳아서 얇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해서 저희가 환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보통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환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폐자공개 봉합수술을 받는 분, 특히 재파열을 염려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